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사람 좋아서 뭐 했으냐고요. 그저 돈 잘 벌고 아내 위할 줄 알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남편은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제 남편은 사람은 좋은데 돈 버는 재주는 좀 떨어지고 대신에 저를 무척 아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른들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해보면 한 30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 30점짜리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대단해 보여요. 어려운 상황에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답게 산다는 건 대단한 의지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넘겨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야 일신이 편하고 때로는 불의에 잠시 눈 감을 줄 알아야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그러지 못하는 제 남편의 성격은 사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니 멋진 사람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남편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좀 미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어려움에 빠져보니 이 남자의 진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유부남이었던 상사가 제게 치근덕대길래 자꾸 이러시면 사내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치마를 입고 출근하면 남자 꼬시려고 발악을 한다고 빈정대거나 남자 직원들과 탕비실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으면 다가와 김대리도 조심해. 진영씨 아주 무서운 사람이거든. 말 몇 마디 섞었다간 성희롱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 넣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자 회사 사람들이 하나 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왕따가 된 거죠. 그 일로 저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지만 상사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죠. 이러다간 피말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썼는데 그걸 제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은 제게서 사직서를 뺐더니 다짜고짜 상사에게 가서는 이제 그만하시죠. 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결혼까지 하신 분이 여직원한테 불필요한 행동을 하다 거절당했다고 안갚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열한 행동 같습니다. 이진영 씨한테 사과하시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남편의 행동에 상사가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다행히도 이후로는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로 상사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큰 프로젝트에서 번번이 밀리고 말았어요. 상사가 희망퇴직자 명단에 올라 회사를 떠날 때까지 말이죠. 그 일이 있고부터 남편이 전과는 달라 보였고 그렇게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나쁘게 보이는 심리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마음을 열고 보니 남편의 약점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조금 달랐어요. 내 딸이 남들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서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불우한 가정에서 고생하며 자랐거든요. 7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긴 채 아빠랑 단 둘이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친할머니 댁에 보내지게 된 거죠. 친할머니는 평소엔 남의 집 품앗이를 하거나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곤 하셨고 늦가을부터는 붕어빵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건축설계 사무실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3살 터울인 딸은 남편과 보습학원을 하고 있지만 몇 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연락이 뜸했어요. 그나마 제일 엄마를 위하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자 혼자 남은 손주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혼자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맡아 키우게 된 거였죠.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아들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손주 대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는 데 쓰려고 꽁꽁 숨겨두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조카의 미래가 달린 돈을 뺏으려고 때로 몰려왔지 뭐예요. 그리곤 서로 경쟁하듯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당장 이번 주까지 자재비 못 메꾸면 파산할지도 모른다고요. 엄마 아들이 신용불량자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자 쳐서 꼭 갚을 테니까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네? 그래요, 어머님. 선우 대학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일단 이 회사 살리는데 빌려주세요. 선우 대학 공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시켜주면 되잖아요. 어머, 웃겨 정말. 퍽이나 오빠네가 선우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지. 내가 오빠를 몰라? 재작년이던가? 막내가 월세 보증금 올려야 된다고 오빠한테 돈 끌어갔을 때 오빠가 뭐라 그랬어? 돈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채까지 빌릴 생각했던 애야.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애 목숨값 받은 걸 낼름 할 생각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난 없는 돈 끌어다 다만 얼마라도 빌려줬어. 어머, 아가씨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설마 우리가 있는데 안 빌려줬겠어요? 이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빌려줬어요. 사채이자 다 쳐서 받았잖아요. 은행이자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사채이자를 받았냐. 그래놓고 뻔뻔하게 돈을 빌리러 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언니, 말 다 했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대하에 든 물을 자식들한테 확 끼얹었어요. 막내 아들 목숨값 뜯어가려고 혈안이 된 자식들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필요 없다. 그 돈은 아무한테도 안 빌려줘. 그니까 돈 뺏어가려면 이 애미부터 죽이고 가져가라. 썩을 것들. 부모 잃은 조카 앞에서 이 꼴을 보여야겠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여. 난 더는 니들 낯짝 보고 잡지 않은게 앞으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어서썩 못 나가냐? 남편이 그러는데 할머니께서 화내심은 모습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평소 큰소리 한번 안 내시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지 얘기만 들어도 알만 하더라고요. 결국 목적 달성을 못한 남매내외는 그 후로 발길을 끊고 살았대요. 남편이 할머니 댁을 나와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할 때까지도요. 하루아침에 살 곳을 떠나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남편은 전과 달리 내성적으로 성격이 변했대요. 비록 편부스라였지만 그래도 내 부모가 있던 때랑 곁에 아무도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요. 물론 할머니가 계셨지만 아빠와는 달랐어요. 매번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지문을 전해드려도 한 번도 통지문을 제대로 보신 적도 없었죠. 그 바람에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한 나이였던 남편은 매번 담임선생님한테 핀잔을 듣곤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할머니한테 왜 가정통지문에 적힌 대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나가 안 해주고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여. 모른 게 그런 거제. 아가, 앞으로 말이여. 네가 할매한테 읽어주면 안 되겠냐? 할머니가 읽으면 되잖아. 나가 눈이 안 배. 그게 네가 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할머니는 그를 모르셨던 거예요. 남편은 중학생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렸어요. 일하느라
손주 키우느라 자시간도 모자라던 할머니는 손주가 직접 만들어준 점선 노트에 한 글자씩 채워 넣으며 한글 공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도 없어서 진도가 빠르진 않았어요. 맞춤법도 엉망이었고요. 그래도 당신의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무 없이 살아서 여자라는 이유로 한글조차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할머니는 이름 석자 쓰는 걸로 모두 훌훌 털어버리셨죠. 문어빵? 이게 뭐야 할머니? 뭐긴 뭐여. 붕어빵이제. 할매가 붕어빵 쟁수자녀. 에이, 그럼 받침이 틀렸잖아. 니은이 아니고 이응을 써야지. 그리고 방이 아니라 빵, 쌍비읍을 써야 된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놀린단 말이야. 선생님 얼굴에 먹칠할 셈이야. 아따, 나한테 선생님이 어디띠야. 학교도 못 댕겼는디? 꼭 학교를 다녀야 선생님이 있나? 내가 할머니한테 글 가르쳐줬으니 할머니한테 내가 선생이지. 안 그래? 오메, 그려. 내 손지 말이 맞아. 할머니는 당신이 손수 적은 간판을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 붙이셨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해 하시면서 말이죠. 언젠가 남편이 그러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생각지 못한 선물도 받았지만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 살아온 남편과 할머니는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숨겨두었던 아들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으로 제 남편의 등록금과 자취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죠. 아가, 돈 걱정 말고 니는 공부만 혀. 굶고 댕기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이. 할매 걱정일랑 하지 말고이. 칼바람 매서운 한겨울에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붕어빵을 팔면서도 단돈 10원도 건드리지 않았던 할머니는 그 돈을 손주한테 전해주셨어요. 남편은 요즘도 그 통장을 보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손주를 위해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는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버텨내셨던 걸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통장에 든 돈을 꺼냈을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찡했대요. 남편과 처음 사귀던 때부터 남편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뵙기도 전에 이미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친숙했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무렵부터 할머니는 광주에서 올라와 손주와 함께 사셨어요. 손주 하나만 보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신 거죠. 물론 그동안 해오신 붕어빵 장사도 그만두게 되셨고요. 그런데 평생 일만 하고 사신 분이라 집에서 편히 쉬는 게 그렇게 고역이었나 봐요. 전과 다르게 기운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졌거든요. 백화점에 들러 고급 허가자를 사다 드려도 잘 드시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가봤지만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향수병이었어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을 떠나 삭막한 서울살이를 하려니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였죠.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모셔왔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집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고향집으로 내려가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린 우리는 남편이 할머니와 둘이 살던 집에 신혼살림을 꾸렸어요. 방이 3개짜리 집이라 그중 하나는 할머니 방으로 비워두었죠. 언제라도 오셔서 편히 지내시라고요. 할머니는 명절 때면 나물이며 참기름, 들기름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힘드신데 연세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그만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며칠을 보내시곤
다시 광주로 내려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엔 못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광주로 내려갔는데 글쎄 할머니 댁에 큰아버님 내외와 고모님 내외가 와 있지 뭐예요. 그때까지는 그저 명절이라 다들 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땅 부자라며?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땅이 많으면서 어떻게 지금껏 누리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1억이야? 아가씨 말이 맞아요.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 어쩌면 그동안 모른 척 하실 수 있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고모님이 선산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까 하고 알아봤다가 할머니 앞으로 엄청난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아버님 내외가 득달같이 달려오면서 또 다시 땅을 뺏으려는 전쟁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자식들의 앙탈을 넘어선 협박에도 할머니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자 남매는 다른 방법을 썼죠. 어머니, 차라리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사시죠. 안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게 내내 걱정이었거든요. 아예 저희랑 같이 올라가세요. 그래요, 어머님. 애들도 다 커서 집에 빈 방도 많아요. 저희랑 가세요. 어머? 언니가 언제부터 우리 엄마를 챙겼다고 그래요? 됐으니까 엄마, 우리랑 가요.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명절은 물론 할머니 생신 때도 전화 한 통 없던 인간들이 땅에 눈이 시뻘게 져선 서로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난리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 모습에 진저리가 쳐졌어요. 하지만 섣불리 끼어들었다간 저희도 땅 때문에 할머니를 노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할머니는 서울 큰아들 집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 소식이 궁금하긴 했지만 큰댁에 전화를 드려도 할머니와는 통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몇 개월 뒤 고모님이 큰 집에 들이닥쳐 할머니를 뺐다시피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고모님 말로는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며 사느라 팍 늙어선 피골이 상접해 있길래 자기가 모시고 간 거라고 했지만 그 말도 믿을 순 없었죠. 고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기신 할머니는 가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오메 내 새끼에 잘 살고 있냐? 할매는 잘 살고 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호강하고 살고 있다. 우리 손지 며느리는 잘 있냐? 그것이 손발이 차서 걱정인데 요샌 어떻게 지낸디야?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암시롱 않다. 네 고모가 밥도 잘 주고 옷도 입인 걸로 사다 주고 나가 아주 호강하고 산다. 그니까 걱정을 말아야. 알겠제? 호강하고 사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고모님 댁에 가겠다고 했더니 고모님이 수화기를 뺏어 들곤 됐다. 올 것 없어. 니들 와봤자 나만 더 힘들어. 어른 모시면서 손님 치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전화로 자주 안부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들 알아. 한사코 저희들 방문을 거절하셨어요. 그때 의심을 했어야 했던 건데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첫애를 임신하게 되었죠. 기쁜 소식을 할머니께 알려드리려고 고모님 댁에 전화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할머님을 바꿔주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거냐고 물었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주 어른 상투까지 잡으려드네. 설마 내가 엄마를 어떻게 했을까봐 이러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있었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고모님 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한숨도 못 잤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글쎄, 할머니가 사라지셨어. 날도 추운데 겉옷도 안 걸치시고 집을 나가셨다지 뭐야.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없어. 우리 할머니 잘못되면 어쩌지?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남편을 보니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동설안에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할머니도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남편을 이끌고 광주로 가보려고 집을 막 나섰는데 글쎄 할머니께서 옆 골목 집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지 뭐예요. 남편은 득달같이 달려가 할머니께 겉옷을 벗어드렸어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추운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그러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파리하게 미소 지으시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저체온증에 영양실조까지 걸려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대로 못 드시고 살았는지 몸 곳곳엔 부스럼까지 생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몰래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이러니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당장 고모한테 따지러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렸죠. 당신이 이러면 어떡해.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할머니 깨어나시면 그때 찾아가도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할머니만 생각하자. 당신 없는 사이 혹여 할머니께서 잘못되시면 그때는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응? 남편은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할머니 침상을 지켰어요. 하루 동안 의식이 없던 할머니는 병원에서 놓아준 영양제 링거를 맞고 다음날 새벽녘에 정신을 차리셨어요.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는 당신 침상에 얼굴을 묻고 잠든 손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며 그러셨대요. 오메 귀한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밥은 잘 먹고 댕기냐? 집 나간 마누라 대신 우리 손지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 어메가 니 줄라고 붕어빵 팔아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다 사놨다. 조금만 지둘려라이. 손주를 당신의 아들로 착각하신 건지 할머니는 밤새 알다가도 모를 말을 이어가셨죠. 네 형이랑 누이가 알면 안 된 게 나가 땅 문서도 숨겨놨다. 우리 선우가 맹글어준 한글 공책 아니냐. 그 공책에 잘 넣어두었은게 그 땅 팔아 우리 선우랑 잘 살아야 한다. 어메가 주는 선물인게. 이미 잠에서 깬 남편은 소리 주고 울면서 그 얘기를 들어야 했죠. 자신을 당신 아들로 착각하시는 할머니께 잠시라도 아들 노릇을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눈을 떠보니 할머니께선 곱게 잠드신 채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더라고요.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시며 말이죠. 할머니의 장례기간 내내 남편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밥도 한술 떠넘기지 못한 채 말이죠. 반면 큰아버지 내외와 고모님 내외는 사라진 땅 문서를 찾느라 혈안이었죠. 큰아버지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큰어머니가 광주 고향집에 가서 집안을 온통 뒤졌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고모님은 고모부를 고향집으로 내려보냈죠. 하지만 큰어머니와 고모부가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며 뒤졌지만 끝내 땅 문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할머니께서 땅 문서를 숨겨둔 한글 공책은 바로 저희 집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명절 무렵 저희 집을 찾으셨을 때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마련된 당신 방에 가져다 놓으셨거든요. 장례가 끝난 뒤 저와 남편은 할머니의 한글 공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편지를 보고는 가슴이 먹먹해 말을 이을 수가 없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지 선우야. 나가 늦음하게 손지 덕분에 요렇게럼 글도 배우고 내 이름도 쓰게 됐네.
알란가 모르겠는디 할매 이름은 김말순이여. 팔남매 중이 끄트머리로 태어나가 그렇게 부른 것이지. 근데 그 이름을 나가 70이 넘어서야 쓰게 되었다. 그것이 다 우리 손지 덕분이여. 할매가 그 은혜는 평생 못 잊는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땅은 나가 글 배워준 선생님한테 주는 월사금인께 요긴하게 잘 써야 한다. 나가 보태긴 했어도 네 애비 보내고 받은 돈으로 산 것인게 애초에 단 이것이여. 근께 네가 가져가 쓰는 게 만든 것이다. 행여라도 큰아배랑 고모가 단락함은 이 편지를 배줘라. 그러면 암시롱도 못할 것인게 할매가 주는 월사금인께로 알겠냐? 네가 태어날 적에 하도 이삐서 봄은 달아날까봐 애껴봤다. 니는 내한테 그런 손지다. 근께 할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남편은 할머니의 노트를 끌어안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했어요. 보기만 해도 다를까봐 아껴봤던 손주를 남겨놓고 가셔야 했던 할머니를 추억하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집으로 큰아버지 내외와 고모님 내외를 불렀어요. 처음엔 바쁘다고 안 온다던 사람들이 땅 문서를 찾았다고 하니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그리고는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들어서자마자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물어 뜯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 남편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 문서를 내던졌어요. 고작 이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골방에 할머니를 가둬두고 땅 문서 안 내놓는다고 굶기고 겉도 모자라 그 추운 날 내쫓으셨냐고요. 당신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여우도 죽을 땐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데 어떻게 제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도 땅은 탐났나 보지? 땅 문서 찾았다는 말에 기를 쓰고 달려온 거 보니. 근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미 할머니께서 내 앞으로 명의이전 해놓으셨으니까. 나 이 땅에서 흙 한 줌도 당신들한테 안 줄 거야. 무정한 자식들 손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안 줄 거라고. 그러자 큰아버지가 달려들어 남편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는 죽일 듯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애미애비도 없는 놈이 어디서 까불어. 니깟 놈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땅이 다 니 차지가 될 것 같냐? 무식한 놈 어림도 없어. 재판 걸면 우리한테 유산상속 유류분은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건방을 떨어. 배은망덕한 놈. 애미애비 없는 건 큰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뭐요? 유산상속 유류분이요? 웃기고 있네. 이게 누구 재산인데 당신들이 유산상속을 운운해요? 이거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산 땅이에요. 못 믿겠으면 광주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이 땅 살 때 다리 놓아준 게 이장님이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애초에 지들 것도 아닌 땅 가지고 폐륜을 저질렀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오라고 한 건 땅 문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노인 학대에 감금 협박, 그리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까지 당신들이 할머니한테 저지른 만행 법정에서 달게 받으란 말입니다.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집 내외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어요. 고모님은 할머니를 방에 가두고 굶긴 건 자기가 아니라 큰오빠라고 소리쳤고, 큰아버지는 한겨울에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죽게 한 건 다 여동생이라며 서로를 힐난했어요.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두 집 내외는 파출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후로 반년이 지난 지금 큰아버지와 고모님을 상대로 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요즘은 CCTV도 많고 녹화며 녹취가 가능한 전자기기도 많아서 의외로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태라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생각할수록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요즘 들어 할머니 생각이 더욱 나네요.
제 손발이 차다고 늘 손으로 문질러 주시던 그 온기도 그립고요. 생각난 김에 내일은 남편과 할머니 산소에 다녀와야겠어요. 가서 증손주 무사히 잘 낳게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려고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시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